안녕하세요.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의 한승우입니다. 저는 지금 이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스튜디오처럼 앞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제주의 역사를 말 그대로 꼬닥꼬닥 차근차근 들여다 볼까 합니다. 한반도와는 확연히 다른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곳이 바로 이곳 제주인데요. 예전에 KBS 제주방송총국에서 제작해서 방송했던 이야기 제주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옛 문헌과 유물 그리고 유적 또 제주인의 시각에서 본 역사 이야기였는데 당시 역사 속 제주 사람들은 어떠했을까를 재현한 역사 에피소드 특히나 또 제주어를 사용해서 에피소드를 찍어서 삽입을 했었는데요. 그 장면들을 다시 보면서 친근하면서도 아주 재밌게 우리 제주의 역사를 풀어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매주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이 계세요. 방송인이면서 또 제주 역사를 깊이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데요. 최진실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 사람 최진실입니다. 네. 제가 제주도 사람이기는 한데요. 제주도 역사에 대해서 너 얼마나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제가 당당하게 나 이만큼 알고 있어 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 역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백지 상태나 다름없는 우리 제주 역사 지식을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꽉꽉 채워주실 분이 또 계십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김경주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사학과의 강은영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두 분의 또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꼬닥꼬닥 제주 역사를 또 알아가 볼까 하는데 첫 순서인 오늘의 주제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오늘 큰 돈을 들인 것 같지 않죠, 세트? 근데 여기에만 아주 큰 돈을 들인 것 같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고대 해상 왕국 탐나? 네. 탐나는 제주잖아요. 근데 제주가 해상 왕국이라는 얘기면 어떤 하나의 국가라는 이야기일까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죠. 네, 지금 제목부터가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꼬닥꼬닥 알아가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탐나에 대해서 진실 씨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일단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 정도는 이제 들어봤는데 그렇게 탐나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잘 못하는. 네. 들어만 봤다. 들어만 봤다. 네. 그러면 제주를 불렀던 또 다른 이름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선모라, 탐모라 요 정도 맞아요, 교수님? 맞아요, 원장님? 선모라, 탐모라? 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아니 제주를 불렸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예. 게 있었나요? 중국 측이나 한국의 기록들을 보면은 도의, 동령주, 주오, 섬나, 담모라, 담모라, 담나,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이 많은 그 용어들이 과연 다 제주, 탐나를 얘기하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선모란 안 나왔어요. 선모라 없네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일본 측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일본 측 자료도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먼저 일본 서기 같은 경우는 친미다레를 비롯해가지고 탐모라, 토아라, 도아라, 탐나, 도탐나가 있고요. 또 속일본계에는 도라, 토라, 탐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일본 측 자료도 이게 전부 다 탐나를 가리키는지는 그건 정확하게 확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겹치는 게 탐나는 확실히 예.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나라는 걸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탐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이미지. 대표적으로 탐나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들 어떤 게 있어요? 당연히 탐나 문화재 정도 알고 있는데, 네. 탐나 문화재. 네. 저는 탐나 문화재도 알고 탐나 도서관 탐나 도서관. 이름이 들어간 탐나 도서관 생각이 나고 뭐가 있을까요 또? 전 탐나대학교? 탐나대학교.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제주국제대학교로. 네. 맞아. 예전에 탐나대학교가 있었죠. 네. 또 우리 원장님은 혹시 탐나 들어간 탐나 가든 갈비집 이 정도. 상으로
그럼 이 탐나라는 이름이 어쨌든 지금까지 흔적들이 남아있긴 하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탐나라는 게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일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나라일까? 이런 게 궁금해요, 원장님. 아니 그 탐나에 대한 거는 문헌상에도 분명히 기록이 돼 있고 또 그 탐나에 기록이 된 시대의 그 각종 유적과 인물들이 제주도에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분명한 건 확실한데 그 문헌에 많이 남아있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 그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탐나가 백제가 멸망한 바로 직후에 일본, 당, 신라에 독자적으로 막 사신을 파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부흥군까지 다 몰락한 상태에서는 일본과 독자적으로 14번에 걸쳐서 사신을 파견하고 있고요. 또 신라에 복속되고 난 이후에도 일본과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다. 네. 이런 건 어떤 의미예요? 독자적인 사신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한반도 전체가 동아시아 전쟁에 휩싸이다 보니까 탐나가 뭔가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독립국가로서 성장할 기회로서 일본 측에 어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신을 파견했다라는 거는 독립국.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 그렇죠. 나라와 나라 간의 네, 외교관을 보낸 거잖아요. 네. 그럼 탐나가 언제 건국됐다. 뭐 이런 게 기록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방들이 막 구술할 때 그 본풀이 안에 탐나의 건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방들이 뭐 영평 8년, 그러니까 중국의 연원대 65년에 고양부라고 하는 삼신이 솟아나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중국 사설을 보면 2세기에서 3세기 대 사정들을 전하는 후한서와 삼국지에 주호라는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 삼국사기 백제본기이거든요. 그래서 백제 문주왕 2년, 476년에 탐나가 백제에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호가 탐나를 지칭하는 게 맞나요? 현재 그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주호를 그 제주 탐나로 보는 있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호가 성장을 해서 이제 탐나로 탐나국이라는 걸 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당회요라는 기록이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도 혹시 이 탐나라는 존재가 있나요? 네, 담나라고 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곳에 5개의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8,000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뭐 지배 구조라든지 무기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풍습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기가 없다라고 네. 했는데 이 문기라고 하는 게 뭐 문자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기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떤 거예요? 문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문자 기록, 뭐 또 역사서, 뭐 공문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서나 이런 문자 기록을 하는 것들은 남아있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추측이 되고요. 또 활, 칼, 방패, 뭐 창,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보아서 병사가 있지 않았을까? 군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주류성에서 이제 그 마지막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투항을 해요. 그 투항하는 그 사람들 안에 탐나 국사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탐나와 부흥군 사이에 뭔가 연락책이 있었고 분명히 그 연락책은 마지막 백강 전투에서 탐나국에 뭔가 원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게 군대가 아닐까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당해요에서는 뭐 탐나는 사람들은 뭐 귀신을 막 많이 섬겼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18,000신 제주. 맞습니다. 지금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인들 눈에 탑라인, 이렇게 귀신들을 이렇게 많이 즐겨 섬겨 이거는 신이 많았다라는 거죠. 현재 제주도에 18,000의 신이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록을 봤을 때 네. 이게 탐나 같아요? 약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집은 돌담을 둘러서 풀로 덮여 있다라고 했는데 돌담 그리고 풀, 초가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 그때부터 돌담과 초가가 있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아요? 자, 여기서 그럼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당해요에서 나왔던 그 5개 부락으로 나눠져 있다 부족으로 했잖아요. 나눠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그렇다면 탐라에 있었다는 5개의 부락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저 누구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교수님? 네, 진실서요? 모르겠잖아요. 네, 눈빛이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틀려도 미쳤습니다. 5개인데 뭔가 이제 살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물 가까이서 살아야 되잖아요. 바다 근처일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삼양동에 고인돌 그 현장 학습으로 간 것 같은데 5부락 중에 한 곳이 삼양동이 있지 않을까. 원장님은 아시잖아요. 그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육지부에는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이나 유적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데 제주는 강이 없기 때문에 하천, 그러니까 이제 물이 계속 흐르는 영구수천이라 그러는데 그런 근처에 큰 마을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맞았네 그러면. 거기까지 일단 맞았는데 네, 맞았는데 일단 삼양동은 이 탐나보단 더 이전에 청동 시대 때 가장 큰 마을이 있었고 이 탐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마을이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부락이라는 게 이게 볼 때 맥락으로 보면 대략 한 기원후 5세기, 7세기 때 배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은 제주도의 크게는 5개 마을은 결국은 금성이를 포함한 곽질 일대, 곽질이, 네, 그리고 고내리 일대, 고내리, 그리고 외도동 일대, 외도동. 그리고 지금 구도심에 있는 칠성통 있죠? 칠설총 일대, 삼도동, 그리고 구자 앞 종달리 정도가 아마 큰 마을이 지금 유적이 가장 크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가 당시에 5개 부락을 본다면은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나 당시 5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까 곽질이라고 네. 했는데 거기에 가까운 곳이 그 금성리. 예, 그런 금성이가 게 있잖아요. 바로 옆에 접해 있습니다. 근데 금성리 유적이 발굴될 당시에도 현장 영상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 영상 보시고 또 이야기 네. 나누겠습니다. 전형적인 바닷가 마을인 애월읍 금성리. 이곳에서는 유적 발굴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뼈예요? 언뜻 보기에 사람의 유골로 보이는데요. 보존 상태 또한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시야가 그대로 있네요. 유골 발굴 지역은 16,500여 제곱미터로 상당한 규모인데요. 발굴 결과 전문가들은 이곳을 고려 시대에 사용됐던 공동 유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골은 물론 함께 발굴된 유물 역시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돼 이것으로 그 이전 탐라인들의 생활과 모습 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곳 금성마을에는 탐라 시대와 관련된 유적이 더 있습니다. 발굴터 인근에 있는 금성리 집자리 유적. 지금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돌담을 두른 원형 집자리 유적이죠. 화면으로 잠깐 그 발굴 현장을 영상으로 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예, 아까 보신 화면이 크게 2개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 앞에 먼저 보신 화면은 이제 연말선초 때 높은 분들이 그 매장됐던 그런 공동묘지의 성격이고요. 고려 연말선초니까 거의 탐나와는 조금 뒤쳐져 있지만 그 당시에 상위 계층이 무덤을 이제 묘역을 조성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그 유골 상태를 보니까 뭐 1200년 전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 잘 보존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뭐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도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 저도 네. 예. 아니, 가능하면 이게 네. 그냥 진짜 탐라인이다라고 밝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유골이 왜냐하면은 그 원나라가 제주 탐나를 100년간 지배하기
한 이유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탑라인의 원조상일까 그런 데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고대 탐라 그리고 탐라가 소멸하기 전에 탑라인의 어떤 거를 그 DNA나 이런 걸 밝히려면은 결국은 그보다 더 앞선 시기에 인물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럼 탐라에 대한 또 다른 기록들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신당서 동이전 6.2국 내용, 그러니까 6.2국에 관한 내용 안에 담나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661년에서 662년 사이에 담나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왕 유리도라가 중국에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입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신라의 무주 남도 해상에 있고, 그리고 그 풍속이 굉장히 소박하고, 그래서 뭐 돼지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여름에는 또 뭐 가죽으로 된 곳에서 살고, 겨울에는 뭐 굴을 파서 뭐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665년에서 666년 사이, 6년 사이에는 그 추장이 직접 중국에 와가지고 태산에서 가서 거기서 의례를 올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권력자, 어떤 지배층이 있다라는 얘기였을 텐데 혹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혹시 있나요? 불행하게도 제주에는 탐라 시대 왕릉금 무덤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기록이 나오는 걸 봐서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89년도에 그 곽지폐총이라는 데서 그 길이 나면서 발굴사를 한 예가 있는데 그 영산강 유역에서 그 왕릉금 무덤 주변으로 이렇게 그 매장했던 그런 그 일본 주구토기라 그러는데 그 한의와 같은 그런 토기들이 일부 나오고 그리고 뭐 이 손잡이 달린 잔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 그 탐라 왕의 버금가는 무덤이었는데 그게 후대 이제 삭평되면서 위에 봉분이 다 날아가고 바닥만 남았지 않을까. 근데 용담동 제사 유적은 네. 그런 또 흔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용담동 제사 유적은 8세기에서 9세기 때 그 주로 사용된 유적인데 여기서 보면은 고급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 당나라 금동제 그 과대 그러니까 허리띠 빠클이죠. 네. 그리고 뭐 중국 월주에서 한 고급 도자기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 여기서 수입된 다량의 유물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폐기해서 매장시킬 정도면은 이것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제사이고 그 제사에 반드시 탐라 국왕은 물론 상인계층이 전부 다 참여했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주에서도 이제 토기가 생산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제주의 흙은 화산 흙이라서 이 토기 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주도가 화산섬이긴 한데 화산 회토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점토, 황색 점토가 분포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지역이에요? 지금 동기 구엄 토양궁이라 그래서 제주도 서북부 삼양 일대에서 그 서남부 지역 그 화순리 그 일대가 대부분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완전히 화산에 들어서 거기 토양으로는 토기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기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 지역에는 화산 회토를 가지고 뭐 잘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만들긴 했었으니까 네. 뭔가 또 비결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탐라 사람들이 이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100% 외부에서 수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제주 토양으로는 보통 1000도씨 이상 가해를 하면은 대부분 다 깨지거나 이 표면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600도에서 900도에서 토기를 굽는데 제주 토양으로는 그 정도 선에서 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좀 튼튼한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좀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뭔가 섞었을 예.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걸 쓰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은 그 토기를 굽지 못한다고 네, 여기 제주 옹기를 만드시는 분한테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우리 초가를 만들 때도 이 진흙을 이렇게 네.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화산토로 이렇게 진흙을 그냥 붙였을 때는 달달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네. 그 동네 삼촌한테 그 초가를 만드시는 분한테 아 이거를 이렇게 좀 응집력이 있게 좀 점성이 있게 하려고 하면 뭐를 섞으면 좋을까 삼촌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그 삼짐승들의 네. 피와 기름을 교수님 이거 제가 그냥 일단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피와 기름을 섞어서 흙이랑 했다고. 색깔이 변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피 색깔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글쎄 기막힌 발상이시긴 한데 네. 아니, 저는 어. 그냥 제주가 물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산호태에다 그냥 물만 섞어서 반죽 딱 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화사삭 떨어질 것 이게 같은데요? 제주 토기가 이제 높은 경우는 1m가 넘는 토기들도 있어요. 사람 키보다 높은 것들. 그래서 그런 토기를 만들려면 결국은 이 점토판을 계속 얹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강제를 어떤 걸 섞냐면은 이제 제주에 화산섬 있지 않습니까? 현무암이 많죠. 현무암 알갱이. 현무암. 네, 우리 저 하천변에 가면은 건천에 가면은 왜 그 검은색. 알갱이들이 많잖아요. 그걸 토양에 섞어서 그 제작을 하면은 이게 안 무너져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육안 관찰로 봐도 우리가 그 발굴사를 해서 유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수거를 해가지고 보면은 제주산 토기인지 외부에 들어온 토기인지 육안 관찰로 알 수 있어요. 아주 굵은 그 모래 알갱이들을 혼합해서 넣기 때문에. 그럼 토기를 진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00여 년 전, 당시의 탐라인들은 토기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반도와는 흙의 성질부터 달랐던 화산섬 탐라. 그런데 당시의 탐라인들은 어떻게 이런 토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번엔 저 어디 남이 어디가 풀 거라보난 조금 더 큰 걸로 만들어서 데크라라. 지난번에도 무난 헷갈락한 건 별이지도 않고 큰 것들만 사가라. 그디선 우리처럼 큰 도기를 못 만든 데는 없디다. 경한디, 난 아직 초짜랑 못햄신가? 해도 그게 안 붙어 마씨. 또시 틀맨들은 국당몸인 몬땅 무너져 버립디다. 뭔? 우리 탐나흙은 화산 폭발난 생긴 흙 아니가게. 걔난 이걸로만은 독이 만들지 못해요. 섞어 사주. 응? 섞어 마씨? 뭐 섞어사 됩니까? 그 강 돌멩이들 주워오라. 응? 돌멩이 마씨? 글라 가게 강 주사 보면 알아진다. 그렇게 해서 들녘으로 나간 두 사람. 그들은 들녘의 지천으로 깔린 현무암을 주워 담습니다. 주워온 현무암을 도공은 가루가 되도록 곱게 빻습니다. 그리고 현무암 가루를 흙과 섞는데요. 화산 회토의 흙으로는 토기를 만들 수 없고 또 고열에 녹아내리기 때문에 토기를 빚을 때 갈라짐을 방지하고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보강제로 현무암 알갱이를 섞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산 회토에다가 그 현무암 네, 알갱이를 알갱이. 섞어가지고 네. 좀 단단하게 만들었군요. 그리고 보니까 또 장인들의 발길까지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 토기를 발견했던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유통됐다라는 네, 예. 그런 흔적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제주에서 만든 토기들이 그 탐라 밖에서 발견된 사례가 꽤 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영남 지방이나 호남 쪽에서 그런 나오는 토기들이 제주 토기인지를 인식을 못했어요. 그쪽 연구자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토기를 본 적도 없었고 굉장히 토기 두께가 두껍고 그런 토기가 나오니까 이쪽에서는 전부 다 기와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주도는 그런 토기를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 기원 후 6세기까지도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더 발전된 토기를 만들었는데 이런 토기들이 전남 해남 군곡리 패총이라든가 네. 뭐 나주 수문 패총, 광주 신창동 유적 거기서도 나오고 또 영남 지방에는 경남 사천 유적, 사천 늑도 패총이라고 거기서도 제주에서 만든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결국은 탐라하고 그쪽 지역이 계층 그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탐나 토기의 모습도 한번 예. 보겠습니다. 애월읍 곽지리. 이곳에서 탐나국 성립 시기부터 탐나국 전기에 해당하는 주거 유적이 발굴돼 학계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여기에서는 집자리 유적과 함께 다양한 토기들이 출토됐습니다. 진짜 두껍네요. 예. 기와로 토기들 보이는데요. 중에는 두께가 3cm 이상이 되고 높이는 무려 1.5m 정도 되는 거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게 뭘 넣어요, 교수님? 그것은 뭘 넣은지는 정확치 않고요. 뭐 물을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물품을 넣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짐승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렇게 해가지고 위에 나무로 된 뚜껑을 닫든지 아니면 톡으로 그 뚜껑을 만들어서 덮으면은 이제 외부 동물들이 침투를 못하니까 그런 용도로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역이 있었다는 또 다른 뭐 증거나 기록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제주 토기가 저쪽 그 한반도 남해안 지역으로 넘어갔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한반도 남해안에서 제작된 토기가 제주에서 나옵니다. 뭐 종달리 표청이라든가 삼양동, 용담동에서 그쪽에 있는 그 바탕흙으로 만든 토기가 제작된 토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제 서로 상호 방문 교육을 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용담동 제사 유적지 가보면 거기서 그렇게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예, 예. 이것도 그렇다면 교역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예, 제주에서 만들지 못하는 그 단단한 아까 말씀드렸던 천도 이상에서 고온에서 수성한 그런 파란색 계통의 단단한 토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제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수입산 물품이고 게다가 당나라째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결국은 그것도 교육 거래인데 그 제사 유적이 제주만이 아니고 그 육지부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변산반도 쪽에 전북 무안 중막동 유적이라고 거기도 이제 3세기에서 6세기 때 아주 그 제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가야 일본 중국과의 교역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낸 거죠. 자, 그럼 그 내용도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시 용담동 제사 유적지. 이곳이 바로 7, 8세기 탐나 최고의 지배층들이 해상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용담동은 당시 성주청으로 추정되는 묵은성과 가까이 있었던 마을이죠. 이곳이 발굴된 건 1993년. 당시에 발굴된 유물 대부분은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다 파편들이었을까요? 발견된 것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파쇄를 시킨 거죠.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근데 이러한 게 지금 여기보단 기원전 한 1세기쯤의 유적인데 그 남부 쪽에 화순 유적이라고 거기서도 저런 행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 다음에 동물을 이제 희생시켜서 그걸 제물로 바쳐요. 그러면 동물도 나중에 다 이제 제물 썼던 거를 다 묶고 거기다 그 주변으로 토기를 다 깨서 파쇄를 시키거든요. 왜 깼냐 이거잖아요. 궁금한 게. 엄청난 장인이 계셔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거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한 끝이 그건 줄 마음에 안 들어. 알았는데 뭔가 이건 제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의식이었네. 예. 그렇죠. 하나의 의식이죠. 네, 그 영상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엔 당나라의 강 우리 탐나 물건들을 보라보죠. 좋수다. 요 호르기 외화곡한 벽에서도 그럭저럭 임원이 난 것 같고 그리 사람들 우리 탐락거래 놓으면 압도탕 가져갑디다. 경허나 정허나 바당탕 먼 데까지 가전해보란 그 맹심허여사 허여. 마수다게 이버지도 당나라로 출발하기 전이 제사 지내삼주. 김은 밀몰이 배 떠나기 전에 제사 준비시키고. 예, 아람수다. 드디어 당나라로 배가 떠나기로 한 날. 몸 단정 여행 재진행 혼자 떠나사주. 재물과 술을 준비하고 제를 지내는 탐나 지배층들. 가져오라. 예, 가겠습니다. 제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도자기를 들고 오는데 도자기를 받아든 수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자기를 바닥으로 던져 깨트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해상 안전을 간절히 기원하죠. 네, 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안전, 네, 그러니까 그렇죠. 바다로 네. 나가기 전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또 그 의식 중에 하나로 그 도자기를 네. 깨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당시 탐나가 그럼 다른 나라와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배를 타고 나갔다라는 그렇죠. 건. 예. 그럼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후한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왜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관한 설명하는 그 안에 단주라고 하는 그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 단주가 혹시 탐나인가요? 일단 중국어로 단이 발음상 딴 이렇게 발음이 나거든요. 그리고 탐나의 탐은 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단주와 탐나의 그 탐이 음가가 같아요. 그래서 음가가 같으니까 아마도 이 단주가 탐나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아니 성조가 있습니다. 다른 거잖아요. 아, 성조는 다르나 탄이라고 하는 딴과 딴이라고 하는 예. 아 DAN 그 예, 예, 같다는 그게 같습니다. 말씀. DAN 예, 그 음가가 같습니다. 아. 우리는 사실을 한자 음을 우리가 빌려올 때는 그 성조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음가가 우리나라의 어떤 단어와 비슷한가를 가지고 이렇게 빌어오거든요. 그래서 예. 단주가 탐나일 나라고 하는 것이다. 견해도 있습니다. 그럼 당시 탐나는 하나의 국가였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의 국가였던 거예요? 강력한 왕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당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부락으로 이렇게 5개 부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봤을 때 이렇게 부족 연합 국가 뭐 소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도 존재하는데 이게 이 연합된 그 연합 부족의 뭐 족장들이 있을 거고 각 부족에 그 사람들이 뽑은 사람 대표자가 아마 뭐 탐나의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일본 서기에서는 아마 일본은 탐나를 독자적인 독립국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가 패망하고 나고 난 이후에 뭐 이렇게 사신을 이제 탐나에서 보내면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탐나에다가 일본 사신을 2차례나 파견을 해요. 그리고 일본 서기 기록을 보면 이 사신으로 오는 사람 중에 왕도 있고요, 왕자도 있고 또 백제 이제 그 관직을 띠고 있는 관등을 띠고 있는 뭐 은솔, 뭐 자평, 뭐 이런 그 직함을 띠고 있는 사신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지배적 통치 기구를 갖고 있는 하나의 소국 정도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탐나에도 왕이 있었어요? 소국이라도 왕은 있어야죠. 그렇죠. 왕은 있어야죠. 네. 어쨌든 문헌사에서 문헌 기록에서 탐나 국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탐나 왕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탐나 국주 또는 왕은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진지 씨. 저요? 예. 네. 당시 그 탐나 국왕을 부르는 이름이 난 아니다. 무엇인지 말씀해 보셨어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탐나를 부를 때 그 성조가 딴이라고 했잖아요. 딴왕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아이고. 난 왕. 네. 아니,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네, 어쨌든 이게 통일신라기에 그 신라에서 탐나 왕을 불렀던 이름이 있어요. 성주. 아 성주. 예. 별 성에다가 그 주인 주자를 쓰는 거죠. 그럼 탐나와 주변국들과의 관계, 그 대외 관계는 어땠어요? 먼저 탐나하고 일본 관계를 먼저 보면요. 백제가 패망하고 난 이후에 탐나는 독자적으로 12차례에 걸쳐서 사신을 파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거기에 맞춰서 2차례 이제 탐나에 일본 측 사신이 파견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탐나가 신라에 병합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탐나가 일본 측에 5번이나 사신을 파견하고 있어요. 8세기가 되면 일본과의 공식적인 교류는 없어져요. 그렇지만
공식적인 그런 기록들은 없으나 민간들 간의 민간 상인 간의 교류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료들은 지금 일본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와 관련해서는 백제가 탐나를 이렇게 지방 제도 안에 이렇게 편입시키지 않고 탐나를 그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그 정치체를 인정하면서 조공을 받는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탐나와 백제의 관계는 여전히 신라에 복속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당시 국제 정서에서 이제 탐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을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신라 선덕왕 14년에 완공된 황룡사 구층탑을 보면 또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신라가 경계해야 할 9개국을 정해서 한 층씩 쌓아 올렸다고 하는데 저도 또 진실 씨한테 퀴즈를 하나 내야겠는데. 자, 신라가 경계해야 할 9개국이 있어요. 네. 그 9개국이 어딜까요? 일단은 9개의 나라. 다 9개 다 해야 돼요? 아니, 아는 대로만. 일단 보면 가장 가까운 일본은 왠지 속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이제 그리고 그때 이제 잠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 지식으로는 여진, 거란 그쪽이 될 것 같은 나머지는 잘 생각. 일본 여진. 네. 9개 중에 2개. 자, 정답은 우리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도 9개 중에 2개는 많이 맞췄네요. 네. 어쨌든 일본하고 중국 그리고 5월, 탕나. 오월. 탕나가 탐나라고 주로 얘기하죠. 그리고 응유. 응유는 이제 백제의 이칭, 나름 명칭. 다음 말갈, 당국. 당국은 거란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적, 여진, 그리고 예맥. 이렇게 9개. 예맥까지. 예맥은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종족 개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9개의 그 신라의 어떤 그 경계 대상이 되는 그 세력이 있었죠. 근데 탐나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탐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탐나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연 탐나가 신라에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였는가? 그거는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 황룡사 9층 목탑이 건립되는 시기에 보면은 굉장히 백제의 가장 큰 적은 신라의 가장 큰 적은 백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영토 확장 전쟁을 치열하게 할 때인데 굳이 신라가 탐나까지 이렇게 경계를 대상인가? 그리고 탐나가 이미 백제 신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신라의 입장에서는 탐나하고 백제를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황룡사 구층 목탑기와 관련된 이 인식은 일종의 대외 인식이잖아요. 9개의 국가 안에 신라가 생각하는 대외 인식이 그 안에도 들어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약간 규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9개 층이 있는데 이 4층이 탕나고 5층이 응유라고 해서 백제란 말이죠.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듯이 탕나가 만약에 백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백제 복속되어 있기 때문에 백제 하나로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4층으로 구분한 이유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라 중심 그러한 그 중심 사관 같은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가 기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를 둘러싼 바다 세력으로서 이협이 될 만한 세력이라고 했을 때 뭐 중하, 뭐 5월 그리고 외, 뭐 탐나 이렇게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협이 될 만한, 그러니까 뭐 나와 다른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대륙으로 5층부터는 대륙으로 나에게 적대적인 세력. 그러니까 이 바닥, 그러니까 1층부터 가장 위협적인 세력 이건 아닌가 봐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1층, 2층. 가장 규모를 담아서 적개심을 담아서 1층. 그러니까 탕나가 한 8층쯤 있으면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 3층 백제보다 더 아래층에 있어야 그게 의심스럽죠. 그리고 탕나라고 갑자기 탕나가 등장을 하잖아요. 탐나가 있는데 왜 탕나라고 했을까? 수서에 따르면 그 탐나를 탐모라, 담나, 그리고 탕나라고도 불렀거든요. 수서에. 네. 그러면 4층의 탕나는 탐나일 가능성도 맞는 있다. 거예요. 저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이협적인 세력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의식이 되는 세력으로서 존재를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의 국가로서 이게 그 다른 나라에 국가적인 행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참여를 한 건가요?
조금 시기가 떨어지지만 고려 초기에 일종의 탐나국으로서 국가 행사에 참석을 한 사례가 있어요. 좀 보자면 그 고려 시대가 되면 탐나는 초반에는 925년에는 박물을 바친다든지 또는 938년에는 그 태자 말로가 그러니까 탐나의 태자 말로가 그 고려 조정에 조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1034년부터 1077년까지 꾸준하게 탐나국으로서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에는 가장 그 중요한 고려시대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팔관회잖아요. 네. 그래서 1034년과 1073년 11월에 열린 팔관회에 그 탐나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가는 거예요? 사신이 가지 않을까요? 사실.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또 재현해 봤다고 하니까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팔관의 때를 맞춰 박물을 들고 개경을 찾은 탐나 사신들. 탐나에서는 좀처럼 보지 못한 굉장한 규모의 팔관회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 참말로 휘황찬란해보네. 개민 고려 임금 앞에서 오는 잔치인데 영화는 밑에요. 은혁은 처음 와보란 그거로구나게. 난 지난번이 한 번 더 와놔서. 이건 무슨 고려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닌 게 저디 별이 보라. 외서영, 송혜서영 못 아들러 하신 게. 이거 못 보던 이도 쉽죠. 자고로 이들 와서 다른 나라들이랑 인사도 트고 물건도 보는 거라. 아이 말끔한 거라 혼자 앞에 또랑 가게. 영어당 우리 또랑 묵직하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신들은 차례로 고려 임금께 선물을 바치는데 탐나 사신들도 가지고 온 박물을 고려 임금께 바칩니다. 감축드렴수다. 이건 이번이 탐나에서 생산된 전복이오다. 또내형 달랑 올리 전복은 무랑한 게 크기도 크고 맛도 이성 영 팔관내 선물로 가정하수다. 또시 감귤도 이수다. 훌륭하군. 이렇게 귀한 선물들을 들고 이곳까지 왔으니 함께 팔관내를 구경하고 가시겠나? 여기 탐나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 팔관내를 관람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고려 임금이 마련해준 자리에 앉아 팔관회를 관람하는 탐나 사신들. 탐나국 외에도 송나라 상인과 여진 등에서도 토산물을 바쳤는데 당시의 팔관회는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탐나에서도 팔관의 사신들이 올라가서 또 그 고려 왕에게 전복도 주고 또 감귤, 귤도 주고 그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친분을 쌓고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신을 좀 쌓는 거죠. 고려가 황제급이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송의 사신이긴 하지만 난 송에서도 오고 외에서도 오고 탐나에서도 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주변에서 이 황제국에게 이렇게 조공하러 와 이것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뭐랄까요 퍼포먼스 같은 것들. 그럼 똑같이 대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 이들에게 특권으로서 이제 이제 팔관회가 열리는 동안 이렇게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들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친분을 쌓고 교류를 하면서 그 국제 사회에서 탐나의 위치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원장님? 삼국시대 탐나는 아주 다원적 교육을 해요. 고고학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영산강 유역의 마한 세력과 그리고 그 경남 지역의 남부가야, 뭐 아라가야나 소가야 뭐 이런 지역들하고 계속 교섭과 교류를 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죠. 그러한 원동력들이 이런 탐나가 그 동아시아 교역로에 좀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쪽 교역로에 계속 개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그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장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위상을 얻게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닫혀 있지 않고 그렇죠. 예. 마음을 열었네요. 다른 나라의 개척 문화도 정신이랄까, 받아들이고. 예. 여기다가 해상왕국 탐나가 될 수 있었던 그 탐라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갈게요. 아니 자,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그 힘이 있는데 네. 그게 탑라인이 가지고 있었던 특수한 능력에- 능력이 있어요. 아, 특수한 능력. 네. 고대 해상왕국 탐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세요. 혹시 그럼. 그런 이렇게 저는 일단 이제 가면 이야기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중요하죠. 예. 아니면 또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탑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가장 큰 능력은 국제 화폐. 예, 그렇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US 달러와 같은 예, 강력한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이러한 화폐의 출처지만 따라가도 당시의 교역로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중요한 나침반의 역할을 했다. 근데 그런 탑라인들이 그런 그거를 걸다 아는 알고 거예요. 있었다는 거.